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내 몸의 닥터가 아닌 대한개원이 협의회 닥터 우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자,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 하다가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면역 체계 업그레이드 완벽 가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면역 체계, 면역을 좀 증가시키고 싶다. 저는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면역 좀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 진료실에서 참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 또 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요새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요새 병에 잘 걸리고 힘도 없어. 나 면역 떨어진 거 맞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주위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면역 이야기가 아닌 논문과 과학에 기반한 면역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마음가짐부터 어떤 장내 미생물, 운동, 식단 등등 우리 면역에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진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비타민 C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타민 C 이거 드시고 계신 분들 많죠. 저 비타민 C 먹을 것 같습니까? 저 비타민 C 안 먹습니다. 비타민 C가 면역을 강화시킨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 C를요,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뭐 500mg 이런 게 아니라 몇 그램 하루에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비타민 C가 뭐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요, 특별히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그냥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축적이 돼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비타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C가 쉬어요. 그죠? 제가 여기 사진도 준비했지만 비타민 C 풍부한 과일 하면 귤, 또 뭐가 있죠? 뭐 레몬, 그렇죠? 이런 과일들이 시잖아요. 시다라는 건 산성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요,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비타민 C가 뭐 특별히 몸에 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그렇게 또 돈 들여가지고 과량으로 또 복용을 한다고 해서 면역 증가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타민 C가 어떻게 이 면역과 그렇게 연관이 돼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냐? 이거는요, 1970년대요.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그 본인의 책인 비타민 C와 감기에서 이 비타민 C가 면역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이너스 폴링이 노벨상 수상자잖아요. 노벨상 수상자가 비타민 C가 면역을 증가시킨다고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을 거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먹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 C가 유행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가 이 데이터에 결함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노벨상 수상자가 모든 걸 잘 아는 거는 아니에요. 많은 노벨상 수상자 중에 노벨 생리의학상이나 이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나중에 잘못된 주장을 해서 뭐 또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주장을 해서 그 말년에 아주 불행하게 보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자라고 다 똑똑한 건 아닌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비타민 C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런데요, 실제로 효과를 보면은요, 뭐 감기를 몇 시간 정도 증상을 단축시킨다, 뭐 이 정도 연구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증가된다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복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비타민C와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비타민C가 그렇게 면역을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의사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적인 논문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암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C 치료를 할 때는요. 비타민C를 정맥 주사로 하는데요. 몇 g을 쓰느냐? 무려 100g을 씁니다. 엄청나죠. 1g만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100g이면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4번 맞으면 뭐 여러 가지 암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요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고용량의 비타민C를 맞으면 이 비타민C가 면역을 증가시켜서 항암 효과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항암 효과를 유발하냐면요. 이 비타민C가 암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 기전을 통해서 비타민C가 항암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이처지에 한번 발표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일반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면 오히려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연구 한 편만 가지고 비타민C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고용량의 비타민C는 DNA 손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무조건 고용량으로 많이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면역력 강화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면역력 강화를 주장하고 면역력 강화가 된다라고 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면역 체계를요. 무조건 강화시키면은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뭐냐면은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들, 군인들, 이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요. 요새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면역 세포가 PR을 구분을 못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상선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 면역 질환이죠.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각종 혈관염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PR을 구분을 못해서 불필요하게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지만 불필요하게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면 혈관이 망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알츠하이머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치매죠. 그래서요. 면역력을 강화를 무조건 시키면은요.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요새는 항암제들 중에서 면역 항암제들이 나옵니다.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면역 항암제들을 쓰면은요. 암세포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강화된 면역 세포들이 이 환자의 몸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췌장염이나 아니면 자가 면역 이 갑상선염이나 여러 가지 자가 면역을 질환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무조건 강화시킨다라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 홍삼 면역을 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홍삼을 먹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면역을 강화시키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좋은 식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야채나 우리가 그 홀푸드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현미나 아니면 빵 중에서도 이제 통호밀빵이나 이런 빵들을 먹게 되면은요, 이 면역 세포들이요, 면역도 약간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pR을 구분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을 죽일 때는 적을 죽이고 또 적을 죽이고 나서 이제 좀 조용해질 때는 또 면역 세포들이 좀 조용해져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품은 분명히 면역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만 면역력을 무조건 강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또는 많은 주위 사람들이 병원에서 면역 상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백혈구 수치 또는 뭐 CRP와 같은 염증 수치 또는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이런 거를 봐서 이 사람이 면역이 좋지 않겠구나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이 특정인이 면역이 진짜로 많이 나쁘다, 좋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좀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이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그 T세포는 면역세포거든요. 이 면역세포 중에서 헬퍼 T세포, 도와주는 T세포와 킬러, 살인자란 뜻이죠. 살인자 T세포의 수치를 측정을 해서 이 비율을 계산을 하면 이 특정인의 면역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질병을 보기 위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들고요. 굳이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헬퍼 T세포와 킬러 T세포, 이 헬퍼 T세포는요. T세포 표면에 CD4라는 단백질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CD4 단백질이 있는 T세포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헬퍼 T세포라고 그러고 CDAC라는 단백질이 이 T세포 표면에서 검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킬러 T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는데요. 그 비율이 1에서 3 사이가 정상입니다. 자, 헬퍼 T세포. 헬퍼니까 뭐 도와주는 T세포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 면역력에 도와주는 애보다는 킬러, 살인자가 진짜 면역에 관여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D8분의 CD4의 비율이 뭐라고 할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킬러 T세포의 수치가 높을수록 면역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면역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요, 실제로 면역 세포 수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면역 세포 숫자가 떨어지지만 사실은요, 면역 세포의 어떤 지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헬퍼 T세포라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T세포, 보조 T세포, 조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 헬퍼 T세포가 킬러 T세포를 명령을 하는, 지휘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헬퍼 T세포가 예를 들어서 항원을 인지하면 킬러 T세포한테 명령을 내려서 야, 너희들이 이제 활성화해서 빨리 병균을 죽여라. 특정 병균을 죽여라. 특정 암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지휘체계상에서 위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명령을 내리는 지휘부 역할을 하는 헬퍼 T세포 숫자가 줄고요. 킬러 T세포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지휘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막 면역은 불필요하게 활성화됩니다. 불필요하게 활성화되면 혈관도 망가뜨리고
노화도 억제시키고, 노화도 진행시키고, 염증 물질도 분비하고, 막 이러면서 정작 균이나 암이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생겼을 때에 이거를 적절하게 처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D4 T세포가 많을수록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좋고요. 그렇다고 또 CD4가 무조건 너무 많다. 그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3 이상이 되면은 또 오히려 면역의 이상이 일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CD4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관찰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CD4 대 CD8의 비율이 1대 3인 경우가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D4 수치가 이상적으로 800 이상 나올 때가 좋습니다. 우리 에이즈 환자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라는 질병이요. 이 HIV라는 바이러스가 CD4에 감염이 돼서 CD4 헬퍼 T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CD8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헬퍼 T셀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1년에 이제 감기 횟수를 세서 이제 일반인들보다 감기에 잘 걸린다. 그러면 좀 면역에 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감기를 자주 걸린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천식도 잘 동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콧물 많이 나오고 기침 많이 하고 나 감기 걸렸어. 사실은 이제 기침이 그 경미한 천식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침 나오고 콧물이 많이 나오고 나는 감기에 잘 걸려. 난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져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천식의 조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러면은 이 CD4, CD8 비율이 어떤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검사를 하느냐. 이제 이걸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10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이 결과에 의하면은요, 좋은 면역 등급을 가진 80세 노인은요, 낮은 등급의 모든 연령대보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입원율이 낮았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40세 때의 등급 4로 아주 좋은 안 좋은 이 면역 점수를 받은 사람은요, 등급 1급인 건강한 55세와 같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은 무조건 세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고 올바른 지위 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면역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사실 오늘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감기를 이기고자 감기약도 좀 먹었고, 그리고 아연을 먹고 왔습니다. 이 아연은요,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물론 면역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아연은 그렇게 면역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이 감기를 실제로 좀 단축시켜준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감기를 좀 빨리 낫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감기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은요, 첫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매일 75mg의 아연 섭취를 하면은요, 기간이 한 2, 3일 정도 단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좀 몇몇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좀 그래도 근거가 높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꿀을 먹으면 감기가 좀 단축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아닙니다. 꿀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 아연을 먹고 이런 거는 감기를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또 이제 그 여러 장내 미생물이 있겠죠. 이 장내 미생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장내균 하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나쁜 거야. 항생제를 써서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 나쁜 균도 있지만 좋은 균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요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장에 서식하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는요. 우리 면역세포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장내벽을 아주 안정성을 유지해서 장염증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내 세균이 좋으냐? 유산균이냐? 사실 좀 아닙니다. 유산균보다 요새 의학계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균은요. 낙산균입니다. 낙산균. 부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낙산이라는 이 그 단쇄 지방산이거든요. 영어로는 이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그러는데 이런 단쇄 지방산이 면역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단쇄 지방산을 많이 생산하는 균을 이제 건기식 영양제로 먹으면 좋은데 이걸 많이 만들어내는 균이 낙산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이제 장내에 좋은 미생물 영양제를 먹는다면 뭐 유산균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낙산균이 포함된 영양제로 기왕이면 골라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낙산균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산균 영양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요.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균 자체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 좋은 균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균에 공급하는 영양분을 우리가 프리바이오틱 영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바이오틱 영양제를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요, 이 프리바이오틱 영양제를 굳이 안 사서 먹어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공되지 않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우리 국수, 아니면 우리 일반 밥 이런 거 말고요. 현미, 그 다음에 통호밀빵,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게 우리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지키면은 당연히 우리 몸의 건강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하루 최소 30g의 섬유. 이건 사실 서양 식단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햄버거 먹고 피자 좋아하고 이러면 이거 지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나라 식단으로 먹는다. 뭐 된장국도 먹고 김치도 먹고 나물도 먹고 그러면은요. 조금만 더 나물 드셔주시고요. 조금만 더 샐러드를 같이 드셔서 먹는다면은요. 이 30g의 섬유 이거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효식품 좋은 거 다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참 발효식품이 참 뭐라고 할까 좋은 식품이 아닌 줄 알았어요. 냄새 나고 그죠? 이거 후진국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 이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이 나왔죠. 이 발효식품도요. 서양도 있잖아요. 치즈. 그런데 치즈는 또 이게 좋지 않습니다. 치즈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조금 먹으면 좋지만은 이 치즈는 또 포화지방산이 있고 또 치즈는 어떨까요? 이게 또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같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발효식품이 좋습니다. 이 발효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요. 비타민 C나 아연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코로나19 증상이 덜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뭐 많죠. 요구르트도 발효식품이고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요새 뭐 미국에서 김치가 아주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김치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식품인 거는 잘 몰라요. 김치가 한국 식품이야? 이거는 모르는 무식한 미국인들이 많지만
김치는 아는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김치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 좀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요구르트 있고, 그다음에 또 된장국도 있고요. 나또도 있고요. 나또도 좋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거는 저는 아주 권유합니다. 저도 매일 먹고 있고요.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발효식품을 섭취하면은요, 오히려 고섬유질 식단 그룹에 비해서 면역에 도움이 되고 염증 단백질이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시간도 좀 남고 하니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요, 몸에 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스타틴만 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콜레스테롤 약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스타틴만큼 똑같이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수명을 더 연장시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스타틴은요, 2가지 작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도 낮추고요, 또 하나는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CRP를 낮춥니다. 요새는요, 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콜레스테롤, 혈내 지질만으로는 설명하지는 않고요. 혈액 내의 염증 물질, 염증 수치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미국 심장내과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HSCRP, CRP라고 그냥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 CRP 수치가 3 이상 계속 높다, 또는 어떤 논문들 보면 2 이상 계속 높다, 그러면은 이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스타틴을 먹고, 또는 콜치신이라는 약을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좀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염증 물질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발효식품이 바로 염증 물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요, 이 발효식품들이요, 우리나라 발효식품들이 뭐 서양 발효식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금이 짜잖아요. 이 과다한 염분, 그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성인들에서는요, 이걸 무조건 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에 가능하면은 짜지 않게 좀 청국장도 만들어서 먹고요. 또 짜지 않은 발효식품들도 있잖아요.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 뭐 토양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손으로 토양을 만진다든지 이러면은 더럽고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건강한 토양은요, 손에서 장으로 직접 전달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연과 많이 접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물론 또 흙 같은 거 만지고 또 씻어야 되겠죠. 안 씻고 그냥 뭐 그러다가는 오히려 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자연과 접하고요, 이렇게 자연과 접하고 노는 게 사실은 면역 체계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또 제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요, 애완동물을 어렸을 때 키우잖아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더 성숙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과 유아기를 같이 보낸 어린이들은요, 이 면역 세포들이 보다 더 성숙해서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들의 빈도가 실제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는 이제 미국의 그 아미시 공동체는요, 이 산업화된 농업이 뭐겠습니까? 비료 쓰고 농약 쓰고 이런 그룹보다 면역 체계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사실 밖에 나가서 이 모래를 가지고 놀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렇게 노는 게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에 특히나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좀 입증된 식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과 이제 강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도 면역을 좀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 뭐 견과류도 소량씩 먹으면 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과학적으로 많은 근거가 있는 식품은 이 생강과 강황입니다. 생강은 이제 항염작용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신선하게 섭취해야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황, 카레, 저도 이 강황을 먹고 있습니다. 컬큐민이라고 해서 컬큐민이라고 CURCUMIN. 이거 인터넷으로 치면은요, 이거 영양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거는 이 흑후추와 페퍼와 같이 이제 그 결합된 컬큐민을 저는 먹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페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흑후추에 함유된 성분인데 이 컬큐민이 단점이요. 이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인체 흡수율이 매우 낮는데 이거를 갖다 흑후추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먹는 영양제를 또 언급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먹으니까 이게 좋은 거라서 여러분 드세요.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으로 해서 저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뺄 수 없는 게 운동이죠. 운동, 제가 적당한 운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운동은 아주 면역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면역이 증가될까요?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은 다 100살까지 살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너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활성산소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암도 잘 생기고 노화도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말하는 적당한 운동은 뭘까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적당한 운동은요, 300분 정도입니다. 언제? 매일 300분? 아닙니다. 일주일에 300분입니다. 아유, 나는 600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600분 정도? 이건 괜찮은데 150분만 해도 괜찮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특히 좋아하고 운동을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풀리고 운동을 해야지 내가 일을 더 잘해. 그러면은 운동하십시오. 그렇지만 운동선수처럼 매일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매일 운동을 조금씩 하면은요, T세포 생산이 최대 25% 증가되고 염증 지표가 35%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막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운동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좀 꾸준히 해달라. 그런데 나는 꾸준히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평일에는 너무 바쁩니다. 주말에만 운동할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주말에만 몰아서 300분을 해도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평일에는 못한다 그러면 주말에 몰아서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죽도록 하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이 심리적인 상태죠. 이게 면역과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에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식만으로도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요, 이 스트레스가요, 콜티솔이나 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촉진을 시킵니다. 근데 이 두 호르몬이 좋지 않아요. 이 수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당뇨병, 성인병, 암, 노화
다 악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다른 거는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지만 이 스트레스는 또 현대 사회에서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요가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거를 좀 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가능하다면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을 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세 이상 노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 여론조사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매일 하루에 레드 와인을 마셨다.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운동을 매일 했다. 뭐 나는 매일 커피를 마셨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오면 그걸 또 잘 풀고 모든 일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이게 장수로의 이제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뭐 콜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염증 수치를 증가시켜서 우리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식품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캐피어 제가 먹고 있습니다. 이거 가루를 사서 우유에 타서 하루 동안 놔두잖아요. 그러면 캐피어가 되는데 요구르트 같은데 요구르트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쉬어서 저는 이제 과일을 섞어서 먹습니다. 캐피어를. 캐피어를 먹고 김치, 천연 요구르트 등을 이제 먹고요. 하루 3회 분량을 이제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동 매일 30분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150분, 30분을 5번 하면은 일주일에 150분이 됩니다. 60분이면 300분이 됩니다. 그렇게 운동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선한 향신료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흑우추와 강황을 같이 섭취하면 강황의 흡수율이 좋아지고 면역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한 20분 이내로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 시간을 못 지키고 이 40분에 가까이 좀 지루한 강의를 좀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결에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요즘 겨울이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침은 없는데 콧물만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감기인가요? 이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번 제 방송을 안 보신 분 같아요. 이런 분은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거 질문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저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안이 헐어요. 입안에 하얀 게 생기고 이게 구열입니다. 구강궤양인데요. 먹을 때 이제 입이 따갑고 입안이 뭐 생기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 안에 궤양이 잘 생겨요. 저는 면역이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입 안에 궤양이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혈관염입니다. 자가 면역,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입 안의 점막은요, 음식물에 의해서 물리적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딱딱한 음식들이 뭐 우리 입 점막을 스쳐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또 씹다 보면은 우리 입 내의 점막을 씹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잘 납니다. 상처가 잘 나면 빨리 아물어야 되는데 염증이 높게 되면은요, 혈관염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게 잘 아물지를 않습니다. 아물지를 않으면서 구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가 면역 상태,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 어떻게 보면은 면역도 좀 떨어져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을 억제시키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확 좋아집니다. 제가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류마티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임내, 구강궤양 환자들도 꽤 많이 보는데요. 이런 환자들한테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 스테로이드 크림을 갖다가 입 안에 바르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 안에 궤양이 생기는 거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염증이 높아서 염증이 높으면은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틀린데요. 이 면역이 진짜로 떨어져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무 생각 없이 님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잠을 잘 때 악몽에 시달려서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낮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졸립니다. 이거 먹으면 잠을 푹 잘 수 있을까요? 멜라토닌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을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먹는 게 좋고요. 멜라토닌이 면역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면역을 확 증가시키는 건 아니고 조금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낮에 졸린 건 아닌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낮에 이렇게 졸립고 수면 문제가 있다면은 정신과 선생님을 좀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면 쪽의 전문의는 아니거든요. 내과 전문의라서 이거는 좀 제가 대답을 하는데 제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언제나 그대로처럼 이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비타민C 먹는데 주변에 메가도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로 비타민C부터 언급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도 1000mg 정도 챙겨 먹는데 1000mg이 1g입니다. 1g. 1g 정도 챙겨 먹는데 이 정도면 어떤가요? 드십시오. 드셔서 나쁠 건 없지만 또 이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뭐 1000mg 먹는데 저는 거기에 돈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먹지 말라는 거지. 뭐 그냥 먹어도 되는데 큰 기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플라세보 효과는 좀 있겠죠. 먹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다음에 동동이님입니다. 선생님 저는 잔병 치레가 1도 없는 튼튼이 체질인데 주변에 다 감기 걸려도 저만 안 걸려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슈퍼 면역자입니까? 저는 슈퍼 면역자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아우 그 몸뚱아리 제가 갖고 싶네요. 예. 아무래도 어떻게 사세요? 저기 그 동동이님 여기에 어떻게 사시는지 생활 습관 여기 한번 올려주셔서 여기 계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과 한번 좀 공유 좀 해줘 보십시오. 이런 분들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생생한 아주 증언 아닙니까? 예, 이분 슈퍼 면역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28 깁니다. 자, 유저28님께서 비타민 D 주사 맞고 프로폴리스 챙겨 먹는데 효과 있을까요? 플라시보인지. 비타민 D 저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요. 정상의 사람은 먹어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비타민 D가 낮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 비타민 D가 낮으면 여러 가지 성인병, 암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먹느냐?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얼마 비싸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모자르면 문제가 되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자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인에서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햇빛을 쬐일 시간이 없어요. 저 피부 좋습니다. 남들이 야 이승원 원장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거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담배 안 피거든요. 피워본 적이 없어요. 담배 안 피고 자외선 쬐일 일이 없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으니까 뭐 자외선을 쬐일 일이 없죠. 여러분 피부의 적은 뭐죠? 자외선, 담배, 그리고 건조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보습제 잘 발라야 되고, 그죠? 이래야 되는데 이것만 잘 지켜주면은요 건강한 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외선을 못 쬐니까 피부는 건강한데 문제는 저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요, 이 자외선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 게 거의 주고요.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는요, 꼭 주사를 맞거나 먹으라고 권하고 싶고요. 프로폴리스는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뭐 챙겨 먹는 거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이것저것 다 챙겨 먹어도 되는데요. 저도 영양제 먹고 있습니다. 낙상균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큐민 먹고 있죠. 비타민 D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레스바이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도에서 추출해낸 그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먹고 있죠. 많은데 제가 어떻게 뭐 프로폴리스 뭐 다 챙겨 먹겠습니까? 그거 다 못 먹죠. 오메가3도 먹네요. 오메가3도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오메가3 제제보다는 등푸른 생선으로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푸른 생선도 이제 크기가 큰 참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이제 요새 환경오염 때문에 이 순의 함량이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참치들은 또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지는 않고요. 굳이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면 꽁치나 아니면은 뭐 참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은 작은 참치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UU716님께서 척추관 협착이나 디스크 후관절 질환이 강측이나 이런 걸로 가나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안 갑니다.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정원님이 주변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도 생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암 발생 시에 정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암이 잘 걸립니다. 실제로 에이즈 환자들이 암에 더 잘 걸립니다. 하지만 정상인에서는요, 면역력이 암이 생길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까 제 강의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면역력이 PR을 구분하고 이 암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필요한 면역력을 발휘를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면역 체계 면역 지휘 체계 이야기했었죠. 좋은 면역은 면역 세포가 많은 게 좋은 면역이 아닙니다. 지휘 체계가 올바로 돼서 적이 나타나면 적을 죽일 만큼 필요한 면역력을 확, 쉽게 말해서 필요한 폭탄과 필요한 미사일과 필요한 총알을 충분히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안 쏘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 암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요, 초기에는요, 암 자체가 면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을 정상 조직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면역 세포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잘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상민님이 아연 영양제도 평소에 챙겨 먹는 게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 아연을 먹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면역 억제제와 소염 진통제를 먹는데 면역을 올리는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꿀 또는 뭐 홍삼 면역을 올린다고 광고하는 식품, 제가 광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 면역력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 올린다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었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기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 뭐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런 음식들이요, 면역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면역력이 올바르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 과잉으로 자기 몸을, 본인의 몸을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은 좀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억제합니다. 이걸 레귤레이터리 T셀,
조절 T세포라고 있어요. 조절 T세포라는 건 면역을 억제를 하는 T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작동을 해서 야, 너희들, 그러니까 조절 T세포가 살상 아까 킬러 T세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지금 공격하는 게 관절이야, 관절. 정신 차려. 너 지금 관절 공격하면 어떡하니? 적을 죽여야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절 T세포의 조절 T세포의 올바른 기능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식품들이 바로 올바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면역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0분이 됐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 또 오늘도 제가 아주 그냥 화살같이 정말 보냈는데요. 다음에는 또 제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 찾아뵐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